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8월 8일 오후 시간인데요.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잘 아시다시피 이 옵티머스 사기 사건 작년 여름 내내 난리가 났었죠. 결국은 최근에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이 판결문이 나왔어요. 이 사건에 관해서 이 검찰에서는요, 바로 오늘 하필이면 오늘 일요일날 전부 무혐의 처분했다. 이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검찰에서요, 이 관련자들 전부 이낙연이를 비롯한 여러 의미 있는 인물들 아시죠? 양호, 그 다음에 이현재, 최동욱 이런 이 거물들 전부 다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윤석열 총장 측에서 방금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총장의 입장문과 검찰의 발표문, 그리고 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이 과연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는지, 그리고 의혹의 인물들은 어떤 인물들인데 이게 무혐의 처분한 것이 왜 이해가 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때 특보단으로 활동했던 4명의 간첩단,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앞에 제가 수식어를 붙이지 않아도 아마 충분히 아실 거예요. 이 간첩단의 전모를 말이죠. 지금까지 언론에 산발적으로 나와서 저도 그때마다 이 부분적으로 보도해 드렸는데, 알기 쉽게요, 일목요연하게 얼마나 엄중한 간첩 사건인지, 이 간첩 사건에 정부 여권은 어느 정도나 개입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만이 실질적인 북한의 대남 전략의 핵심과,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얼마만큼 김정은이가 이렇게 대남 지하망을 구축해서까지 안보를 흔들어 대고 있는데도 눈 감고 있는지, 그 문제점들을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다른 단편적인 정치권의 뉴스들도 함께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이 옵티머스 사기 사건과 관련된 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걸 자세하게 아시려면요, 머리 아파요. 그러지 않아도 열받는데 자세하게 아실 필요 없고, 우선 핵심은 이 무혐의 처분한 이 핵심 인물 이낙연 대표, 정말 기가 막히죠. 이미 작년 총선 때 말이죠, 1200여만 원 상당의 가구, 복합기, 임차료, 그리고 개인 사무실 임대금 1000여만 원, 이것을 이낙연 측에 대줬다. 이렇게 해서요, 정치자본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가 고발했어요, 검찰에다가. 이 수사 과정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당 대표실 부실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불행한 사실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게 뭡니까? 그야말로 범죄 행위가 있다는 걸로 단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건을 두고 이낙연 전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어요. 이거 이해가 갑니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낙연 대표가 무혐의 처분한 것은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래서요,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모두 다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이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 최동욱 총장이 이재명 지사와 만나서 인허가와 봉현 물류센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 하남에 있는 여기 인허가와 관련된 청탁을 했다, 이런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전부 다 최동욱과 이재명 모두 이 의혹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수사 이 결과 무혐의다, 이런 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현재, 그다음에 양호 이 은행장,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무혐의 처분을 했고요.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는 민정수석실 당시에 근무했던 작년까지 근무했던 이진아 민정수석실 행정관, 이 사람은 변호사입니다. 그 남편이 윤석호 변호사인데, 윤석호 변호사는 옵티머스의 사내 이사고요. 20개 가까운 회사에 이사 직위를 올리고 있는 문제 인물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행정관도 행정관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 중이다, 이렇게는 나오고 있지만은요, 아직까지도 특별하게 지금 현재 1년이 넘었잖아요. 수사 중이다라고 하면서 깔아뭉기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요.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이제 앞으로 그동안의 옵티머스 사건, 그 다음에 라임 사건 한동안 잠잠했잖아요. 다시 옵티머스 사건이 이제 법조계 전문가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더 남아있고, 왜 이 사건이 무혐의 처분이 됐는지, 이 정치적인 외압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 추가적인
이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이 옵티머스 사건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검찰이 오늘 발표한 말하자면 무혐의 처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혐의가 없다는 거예요. 무려 당시에 말이죠. 이 기동민 의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 20여 명이 로비 의혹으로 로비 대상이 됐다라는 문건까지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찾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이성윤이가 지검장이었고 그 다음에 추미애가 수사지휘를 할 때 아니에요. 사실상.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무런 1년 내내 수사해놓고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판결을 내린 겁니다. 즉 로비를 받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 측에서 방금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권력의 면죄부를 준 검찰 수사, 이게 문재인 정부의 정의인가, 이런 제목의 논평을 내놨고요. 이 옵티머스 사기 사건을 둘러싼 판도라의 상자는 비록 현재는 밀봉되었지만 진실은 국민의힘으로 인해서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여기서 국민의힘은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여러분들, 특히 야권에 있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파워, 즉 여론의 압박, 이것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5천억대 국민 피해를 발생시킨 이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이낙연, 최동욱 이런 유력 인사들의 무혐의 처벌이 내려졌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옵티머스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지만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서면 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은 채 정치적 면죄부를 줬다.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예요. 서면 조사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직접 나서서 판도라의 상자를 더 단단히 밀봉해 버렸다. 그리고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의 핵심 키는 청와대에 있다. 그래서 청와대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옵티머스 집은 10%가량을 보유하고 옵티머스 관계사에도 이름을 올렸을 뿐 아니라 배우자가 옵티머스 이사했던 인물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몸을 담았다. 이 행정관이요, 이진아 행정관이고, 이진아 행정관은 이 대선 캠프에서 문재인 특보단에 이름을 올렸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옵티머스 이사했던 사람은 윤석호 사내 이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윤석호에 대해서도 엄중한 이 벌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이 본 사건 범행을 주도한 김재현 대표가 징역 25년을 받을 정도의 중범죄 사안에 대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 사건 관련자가 있는 사실만으로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불가피하다. 그래서 작년 국정감사 때 불출석한 이진아 행정관에 대해서 검찰은 계속 수사 중이라며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위원 시절에 옵티머스 로비스트를 현직 부장판사에게 소개해준 의혹을 받는 김진국 민정수석은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민정수석이 김진국이잖아요. 근데 김진국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에 오기 전에는요, 감사원 감사위원을 했어요. 그래서 감사위원을 하면서 옵티머스 로비스트를 갖다가 현직 부장판사에게 소개해줬다. 이게 얼마나 큰 의혹입니까? 이런 거를 조사하지 않았다. 이거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국민께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대규모 사기 사건을 지켜보면서 최소한의 정의가 살아있다면 청와대는 이런 사기 이면에 권력이 개입되었을 여부는 없는지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어야 마땅하다. 그래서 청와대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과를 하라. 그리고 이 김진국 민정수석과 그 다음에 이진아 행정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 총장 측에서 지금 방금 내놓은 입장문의 핵심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참고적으로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기 사건이었냐면은 무려 1조 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인데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이 돌려받지 못하는 돈은 5,151억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판결문 내용을 보면요. 이 대표적으로 이 김재현 대표한테는 징역이 무려 25년입니다. 그리고 벌금 5억 원이고 추징금이 751억 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대 주주인 이동열 씨한테는 징역 8년에 벌금이 3억 원, 추징금이 51억 7,5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 행정관의 남편 윤석호 변호사에게는 징역 8년에 벌금 2억 원, 그리고 옵티머스 이사 송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 원,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 씨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요, 이 김재현 대표를 비롯한 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은 2018년도 4월부터 말이죠. 작년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확정 매출 채권의 80에서 95%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페이퍼 컴퍼니 이런 데 전부 다 했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3,200여 명, 1조 3,526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펀드 팔 때는요, 공공기관, 이 건실한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하겠다 해놓고서 부실 채권을 인수하고 펀드를 돌려막는 데만 사용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재판 결과 그대로 회복이 되지 않은 펀드 피해 금액은 5,542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요, 이 청와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김진국 민정수석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진아 행정관의 경우에는요, 남편이 윤석호 옵티머스 사내이사였는데, 이 이진아 변호사는요, 이 본인 명의로 옵티머스 집은 9.8%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옵티머스 대표 비서에게 넘겨놨고요. 2020년 작년 6월에 이 옵티머스 사태가 본격적으로 논란이 되니까 그때서야 사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이진아 행정관의 경우에는요,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법률 지원단 가운데 한 명으로 참여하기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 지원단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청와대에 온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챙겨봐야 되는 거지만은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가를 지고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청와대 행정관 이 법률적 지위로 공무원인데 옵티머스 지분을 9.8%나 지니고 있냐, 몰래 숨겨갖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이 넘는데도 수사 중이다. 이 얘기는요, 정권 끝날 때까지 대충 넘어가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철저하게 파헤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작년에 내내 문제가 됐을 때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기동민 의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 20여 명 리스트를 중앙지검에서 확보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20여 명 이 제대로 로비 의혹을 받은 사람들 수사를 다 했는지 반드시 챙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 수사 이번에 이 검찰 이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요. 이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서 NGO를 비롯한 이 법률 전문가들 추가적으로 어떤 고소고발 조치가 필요한지 적극적으로 이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이제 옵티머스 사건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고, 이 사건에 대한 그야말로 이 정부 여권의 실세들 누가 또 추가적으로 이 수사 선상에 올라올지, 우리가 가야만 하는지 챙겨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홍준표 의원이 아주 강력히 정부 여당에 대해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이 아니라 형 집행을 정지하라,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을 하라, 이렇게 강력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더 이상 분노와 증오, 복수를 멈추고 이 대화합의 8.15를 맞아야 한다. 그리고 8.15를 넘기면 이제는 그 문제는 문정권이 끌려가는 입장이 되니까 전국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대화합 조치를 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고요. 지금 극한 상태까지 온 두 전직 대통령의 건강과 그리고 반도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8.15에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입장문을 다시 한번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6일에도요, 주도권을 아직 갖고 있을 때 대사면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이 경고 입장문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 지금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기습적으로 또 이 사면 이 형집행 정지가, 그리고 아니면 가석방 이런 걸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박범계가 끝까지 지금 부인하고 있잖아요. 시간이 없다, 내가 장관, 내가 그 실무를 해야 되는데 나한테 대통령의 지시가 일체 내려온 바 없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 6월 달에 이 검찰에 인사할 때 보면요, 그리고 이 김호수 총장 내정할 때 보면은요, 완전 부정이 다 사실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이 박범계가 얘기하는 이 부정의 주장은 바로 긍정의
긍정적인 그런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이 이 검찰 인사, 특히 검찰총장 인사 때부터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렇다고 본다면 정부 여당이 여론에 밀려서 이재용 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됐든 형 집행 정지가 됐든 가석방이 됐든 어떤 조치가 됐든지 간에 그 조치의 극적 효과를 제고시키고 이 극적 효과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 기반을 높여서 결국은 민주당 지지 기반을 높여가지고 내년 대선 국면에서 유리한 이런 국면을 만들기 위한 꼼수의 일환으로 계속 강력 부인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간첩 사건이 굉장히 큽니다. 엄청 커요. 그러니까 2007년 때 1심의 사건, 여러분들 뭐 기억나시죠? 1심의 사건 간첩들이 그야말로 그 당시에도 말이죠, 노무현 정부 때 여권의 인사들까지도 의혹 선상에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수사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김승규 당시 국정원장을 전격 사퇴시키고 후임에 김만복을 앉혔어요. 자, 이번 이 사건은요, 1심의 사건 못지않은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1심의 사건이 있었다면 보수당 정부 두 번을 거쳐서 다음에 새롭게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잖아요. 이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권의 최대 간첩단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에서 말이죠, 이거 보도하는 거 보면 몇몇 언론을 제외한 나머지 언론에서는요 굉장히 축소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야말로 국가안보를 위해서 30여 년간 일해온 사람인데 이 사건의 엄중성을요, 이 보도 한 줄 한 줄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미어질 정도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 울분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 왜 울분을 참지 못하고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느냐? 그 북한 대남 정책 전략의 이 골수, 변하지 않는 이 영원무결한 북한의 대남 전략은 뭡니까? 적화통일이잖아요. 이 적화통일이라는 말을 쓰면 이거 수국꼰대다,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나 적화통일은 제가 쓰는 말이 아니에요. 적화통일이라는 말은 북한 문서에 다 나와 있어요. 대남 전략, 통전 전략, 지하혁명 조직을 만들어라, 이런 거.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의 이 핵심 키워드예요. 이거를 우리가 인용해서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를 비롯한 우리 보수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이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다라는 점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아셔야 되겠다. 자, 그러면은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 가지, 우선 기관이 말이죠, 이 자생적 이 간첩단이 아니에요.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단이고 규모가 무려 4명이나 돼요. 자, 이 시기에 4명의 간첩단이 적발됐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심회가 2007년이잖아요. 이게 지금 2021년이잖아요. 15, 16년 만에 최대 규모의 간첩단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간첩단을 말하자면 지휘 통제한 기관은 북한의 225호국인데 225호국은 흔히 문화교류국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북한의 통전부 산하에 있는 대남 공작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의 특징을 보면 한국의 시민단체, 노동단체 인사들을 포섭해서 우리 한국 내에 지하당을 만들고, 그래서 국가 기밀을 수집하고, 그리고 북한 체제 선전 활동을 목표로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 대남 공작 조직이 바로 이 통전부 산하의 225호국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포섭을 했느냐? 취약한 지역이 바로 어디예요? 대한민국의 노동계가 제일 취약하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노동계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바로 간첩으로 포섭이 됐어요. 이 포섭된 간첩들한테 어떤 지령을 내렸는지, 그 지령의 하달, 그리고 이 보안 수칙, 이런 것들이요, 이 첩보학 교과서에 나오는 ABC 원론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그리고 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중국 베이징 이런 데에서 이 간첩들을, 우리 국내 이 포섭된 간첩들을 갖다가 만나가지고 직접 지령문을 주고요. 이 지령문을 받는, 그리고 또 지령에 따라서 활동한 내용을 결과 보고하는 것은 스테가노그래피라고 하는 전형적인 이 암호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북한과 교신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무인 포스트를 통해서 이 공작금도 하달해주고 또 지령문도 내려주고 아주 다양한 고도의 공작 기법을 활용해서 아주 이 전형적인 이 공작, 이 간첩을 망을 운영했다.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큰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17년 5월에 대한민국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잖아요. 그런데 2018년, 19년도 계속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노래 타령을 불렀어요. 문재인 정권이. 그러면서 정상회담을 3번씩이나 하고 또 2020년에는 총선이 있었어요. 정상회담을 전후한 시기에 직접 지령문을 내리고 그리고 직접 북한 당국에 보고하고 총선 때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말이죠. 직접적으로 총선에도 무소속으로 입후보하고 그리고 이 지방자치 선거에도 또 무소속으로 입후보하고 그래서 제도권 정치 진입을 노골적으로 이 추구한 그럼으로써 이제 이석기 사태 이후에 제도권 진입이 사실상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석기와 같은 제도권 진입을 통해서 즉 정상적인 정치 활동을 통해서 이 북한의 대남 공작 이 활동을 우리 한국 내에서 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를 한 것이 굉장히 충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 4명인데 우선 이 지하망 조직은 뭐냐면요. 자주통일 충북 동지회를 결성했어요. 이 자주통일 충북 동지회가 지하당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 정당에서 또 노조에서 시민단체에서 전방위적으로 북한의 지령을 수행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암호화 보고하고 또 지령문 이게 84건이나 되는데요. 이 간첩 사건에서 84건의 문서 이 문서를 이러한 문서는 USB에서 나왔는데요. 이 USB는 이 간첩단의 일원의 집에 있는 이불 속에서요 4번이나 말하자면 밀봉한 상태로 압수수색할 때 찾아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사람들 자주통일 충북 동지회를 만들어 놓고 이제 활동을 해가지고 여당 인맥을 이용하라, 민노총 전직 간부를 포섭하라, 지역 청년 의식화를 하라. 또 보육교사 의식화를 하라. 충북 간호사 조직을 조직화하라. 이러한 미션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F-35 스텔스기 도입하는데 이거 이외에 그야말로 북한 지령 활동 내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간첩만 4명에게 떨어져 있던 뭐라 그럴까요? 지령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면요. 자주통일 충북 동지의 고문, 이 A씨입니다. 구속되어 있는데 이 사람한테는요. 지하당 조직원들의 사상교육을 책임지고 충북 지역에 있는 노조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의식화 작업을 맡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노총 전직 간부 등과 연계해서 지역 노동운동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대로 전개하는 임무도 맡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구속을 면한 이 충북신문 대표죠. 충북청년신문 대표. 충북청년신문 대표 손종표예요. 이 사람은 위원장, 자주통일 충북 동지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A씨는 고문을 맡았어요. 이 위원장은 민노총 조직국장 출신인데 국내 대기업 노조를 장악하고 충북 지역 청년들의 의식화 작업을 담당했다. 그리고요, 2016년도 4.13 총선 때 대전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B씨는요, 이 B씨는 민노총 여성연맹 사무처장 출신인데요. 손씨, 즉 자주통일 충북 동지회 위원장이 부재할 경우에 대비한 부위원장을 맡았고 유아교육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충북 지역 내 보육교사들에 대한 의식과 포섭 임무를 담당했고요. 그리고 2013년도 11월에는 안철수 정책 네트워크 내일이라고 있었잖아요. 이 내일 실행위원을 또 역입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2014년도 지방선거 때는 시의원에 또 출마하기도 했고요. 민주당 충북도당, 충북도의회 여당 인물들 인맥관계 이용이라고 하는 인문관계를 이용한다라는 임무도 맡았다. 그리고 또 C씨는요. 아까 맨 먼저 말씀드렸던 자주통일 충북 동지의 고문이었었는데 이 사람의 부인입니다. 직업은 간호사예요. 이 사람은 북한과의 연락을 담당하고 있는 연락책이고 충북지역 간호사에 대한 조직과 포섭 임무를 담당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A, B, C 그 다음에 손종표 이 일당 4명에 대한 이 전반적인 활동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혈서까지 썼어요. 이 혈서는 2017년도 이 8월에 쓴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참 어마어마해요. 영명한 우리 원수님 만수무강하시라. 또 이것은 A씨가 쓴 것이고요. 그 다음 B씨 부위원장이죠. 위대한 원수님의 영도 충북 결사홍이 결사관철. 그리고 간호사 C씨는요.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원수님과 함께
그리고 이 충북청년신문 대표 손정표 씨는 원수님의 충직한 전사로 살자 이런 혈서를 썼는데, 이 혈서는요, 이 A씨가 2017년도 5월 중국 베이징에서 225국 공작원 조모 씨를 만나서 지하당을 결성하라라는 지령을 수령하고 2017년도 8월 13일 청주 모처에서 이 지하 조직을 결성한 직후 만든 혈서를 만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주통일 충북 동지의 강령은요, 노동당 규약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어요. 제1조에 자신들의 조직을 갖다가 한국사회의 민족민주주의적 변혁운동의 선봉에서 투쟁해 나가는 충북적 전의 투사들을 비밀 조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요. 강령의 민중 제주주의를 이념으로 삼는다. 당의 영조체계를 확고히 세운다. 수구적인 사상 정신적 요소를 배격한다. 숭고한 민중관을 지닌다. 이렇게 노동당 규약과 같은 용어를 반복해서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민 단체 그리고 정당 포섭 인물이 무려 60명이나 되어 있고요. 이게 제대로 될 경우에는 사형까지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합통신죄, 찬양고무죄, 담입 탈출죄, 금품수수죄 이런 것 말고서도요, 목적수행죄라고 볼 수 있는 간첩죄까지도 적용이 됐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 84건의 문서까지 담겨져 있는 USB 하나의 스모킹 건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내용 그야말로 추가적으로 철저히 수사해서요, 이게 문재인 정권에서 그리고 박지원 국정원장 체제에서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조작된 사건이겠어요? 반드시 실체 전모를 파악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현 단계에서 더 이상 늦지 않은 시기에 이러한 간첩 사건에 관해서 북한 당국에 또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입장을 발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사건은 2002년도서부터 국가정보원에서 아주 은밀리에 내사를 해서 이 관련 첩보를 쭉 축적해온 결과로 이렇게 지금 적발이 된 것인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국보법을 폐지하자 이런 주장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또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해외에서의 공작활동 이 북한이 얼마나 집요하게 하고 있는지, 그러려면 해외 공작망을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국가정보원이 이 간첩을 계속 수사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대공수사국을 경찰로 넘기겠다라는 문재인 정권의 의도,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한 칼에 보여주는 중대 사건이다.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후 두 번째 방송을 마치고요. 또 이어서 여러분께 이 정치권 뉴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